자, 산화와 환원 반응에 대한 정의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산화가 무엇이고 환원이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산화는 기본적으로 산소를 얻으면 산화했다고 표현하고 산소를 반대로 잃으면 환원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정의는 그냥 정의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토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뭐 기본적으로 산화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산화구리가 수소랑 반응을 해서 자, 구리하고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산화구리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잃었어요. 산소 잃었으니까 무슨 반응한 거예요? 그렇죠. 환원 반응한 거죠. 그 다음에 수소는 산소를 얻었잖아요. 지금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산화 반응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정의는 정의 나름대로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소를 잃으면 환원,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와 환원 반응은 반대입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했다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산소라는 게 전자를 가져오기 쉬운 물질이라서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했다, 산소를 얻었다 이 말은 그 산소한테 전자를 잃었다는 표현과 똑같아요. 이 내용이 아직 어려우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일단 산소의 이동과 전자의 이동은 반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수는 통합과학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통합과학 때는 나오지 않고 화원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래도 전북여고나 솔레고 같은 경우에는 이 산화수의 개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을 통합과학 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화수가 증가하는 물질이 있으면 산화했다고 표현하고 산화수가 감소한 물질은 환원해였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렇게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반대 개념이에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반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산화와 환원 반응은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걸 산화와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산화와 환원 반응의 동시성. 반드시 산화하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환원되는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물질은 산화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물질을 환원을 시켜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반응이 항상 동시에 발생하니까 산화하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환원되는 물질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신은 산화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화성? 아니, 환원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환원성. 조심하셔야 돼요. 환원성이라는 거는 환원을 시켜주는 성질이에요. 자신이 환원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은 산화를 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을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화학 반응에서 무슨 제 역할을 하냐면 환원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원제. 자, 우리 소화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소화제는 소화제 스스로 소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화를 시켜주는 목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환원제라는 건 자신이 환원되는 건 아니고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키려면 자신은 뭐를 해야겠어요? 당연히 산화를 해야겠죠. 그다음 반대로 이제 환원되는 물질들은 자신이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화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산화성은 자신이 산화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신은 환원을 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성질입니다. 그럼 이런 물질들은 화학 반응에서 무슨 제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산화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지? 서로 상대적이다.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산화와 환원 반응의 정의를 지금 우리가 잘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모든 정의 중에서 산화와 환원 반응을 가장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바로 산화수에 의한 정의. 이게 가장 폭넓은 정의예요.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정의가 두 번째로 넓은 정의고 산소의 이동에 의한 정의가 가장 좁은 범위의 정의입니다. 이 셋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뭘까요? 당연히 화학원에서는 산화수에 의한 정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요. 통합과학에서는 전자에 의한 정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통합과학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화수보다는 전자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산화수는 나중에 이제 솔레고나 전북여고 내신 대비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와 환원 반응의 정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와 환원 반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산화라는 건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 그 다음에 환원은 그 반대입니다.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자를 잃는 원소는 주로 어떤 원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금속 원소죠. 금속은 전자 잃어서 양이온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금속 물질은 어때요? 반대로 18쪽을 제외하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반응을 우리가 환원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원소는 금속, 금속은 산화를 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비금속은 반대로 전자를 얻는 반응을 하는 환원 반응을 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울 건 뭐냐면 첫 번째,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이제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니까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전자가 뿅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전자를 이동시키는 이 금속은 산화 반응을 해서 양이온이 된다는 표현을 쓰고요. 비금속은 환원 반응을 해서 음이온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끼리 정전기적 인력으로 화학적 결합을 한다. 이게 이온 결합이었습니다. 이온 결합은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온 결합이나 이 산화와 환원 반응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 자, 제가 책에다 쓰는 거는 책에다 필기를 하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위치에다 정확히.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와 환원 반응 제일 중요한 거. 산화할 때 잃는 전자의 수하고 환원할 때 얻는 전자의 수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렇죠. 주고받는 전자의 수는 반드시 같아야 되는데, 자, 이 잃거나 얻는 전자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그 이온들의 전하량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결합하는 개수를 곱해서 구해요. 전하량과 반응하는 개수를 곱해서 잃거나 얻는 전자수를 구한다. 그런데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에 비하고 반응하는 개수에 비는 어떤 관계라고 배웠죠? 우리 이온 결합에서? 반비례 관계라고 배웠어요. 자, 우리 이미 배운 거지만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마그네슘이 알루미늄이 있는데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야 얘들아. 전하량이 플러스 3가죠. 전자를 몇 개 잃었다? 3개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산화이온은 2가 음이온이에요. 전자를 몇 개 얻었다? 2개 얻었다는 뜻이에요. 3 플러스는 전자 3개 잃은 겁니다. 그러면 잃고 얻는 전자의 개수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에는 어떻게 결합한다고 배웠죠 우리가? 알루미늄 몇 개? 2개. 그렇죠. 산소는 몇 개? 3개가 결합을 해야 둘이 쌤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잃은 전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 얻은 전자의 개수도 6개가 되는 거죠. 전하량 곱하기 반응하는 개수. 전하량 곱하기 반응하는 개수가 바로 이동한 전자의 수예요. 하나 반응할 때 3개의 전자를 잃으니까 2개 반응하면 6개의 전자를 잃는 거고 하나 반응할 때 2개를 얻으니까 3개 반응하면 총 6개의 전자를 얻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6개의 전자가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해줘 우리가? Al2O3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썼던 거 기억나시죠? 산화 알루미늄. 그렇죠?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는 몇 개 이동한다? 6개 이동한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와 환원 반응은 무조건 자, 이온들이 반응하는 이 개수랑 그 이온들의 각각의 전하량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잃고 얻는 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웠던 걸 설명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항상 금속은 산화, 비금속은 환원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나트륨, 금속, 염소, 비금속이잖아요. 둘이 만나면 금속은 산화 반응을 하고 비금속은 환원 반응을 하죠. 얘는 산화했으니까 환원제, 얘는 환원했으니까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있죠? 누가 금속입니까? 당연히 마그네슘이 금속이고 산소가 비금속인데 마그네슘이 산화하는 거죠. 전자에 잃어서 산소는 전자 얻어서 환원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어렵게 보는 건 이게 아니라 다른 건데, 보세요. 두 번째예요. 이번엔 두 번째가 뭐냐면 금속과 금속 양이온끼리의 산화와 환원 반응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285쪽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285쪽 제일 밑에 보시면 심화 내용이 있는데 그 심화 내용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율표 배웠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 주기율표기 있었을 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게 뭐가 있었다고 배웠죠? 금속성이 있었다고 배웠어요. 금속성. 이게 뭐예요? 전자이라서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20번까지 배웠을 때 어떤 원소가 가장 양이온 되기 쉽다? 있죠. 여기 있는 칼륨 원소, 얘가 가장 양이온 되기 쉬운 원소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페이지 보시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순서가 쭈루룩 나와 있는데 이 순서는 금속의 반응성 크기 순서예요. 누가 얼마큼 반응을 잘하냐. 앞에 보시면 지금 칼칼라마 써있죠. 칼칼라마. 얘네들이 지금 나,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요. 반응성이 굉장히 큰 금속들이에요. 물론 이 밑에 있는 세슘과 프랑슘이 반응성이 더 크지만 얘네들은 주로 배우지 않는 금속이니까 우리가 주로 배우는 금속 중에서는 이 금속들이 반응성 크기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나중에 당연히 시험 기간 때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원 시험 볼 때도 당연히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칼칼라마, 아라천리, 주납수구, 수은매금 이 16개의 금속의 순서를 좀 암기해 두시는데 뚱맞게 여기 수소가 하나 보이죠? 금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소가 있습니다. 비금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유는 얘도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우리가 이 금속의 반응성을 금속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금속성이 크다는 얘기는 얼마나 전자를 잘 잃어버리냐, 얼마나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양이온 되기 쉬운 거고 얘는 제일 양이온 되기 어려운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꺼내놓으면 바로 산화합니다. 전자를 잃어버려요. 금속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금은 봐봐요. 금은 반응성이 커요, 작아요? 얘가 금이라는 건 아시죠? 예?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요. 그죠? 금이 반응을 해서 변해버리면 금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금은 반응을 해, 안 해? 안 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금속으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결혼 선물할 때 뭐 금반지 같은 거 우리가 하잖아요. 금반지. 자, 금이 왜 여기에서 금을 사용해서 그 반지를 만들어요? 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영속성을 의미하죠. 이 변하지 않는 상징을 말하고 반지는 뭐를 말해요?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 링, 수갑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면 금반지의 의미는 뭐예요? 영원한 구속입니다. 영원한 구속.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금반지의 선물의 의미는 금이 변하지 않는 상징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과 구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 반응성이 커요? 철이 반응성이 크죠. 구리는 반응성이 작고.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청동기 시대의 검하고 철기 시대의 검이 있는데 당연히 철기 시대의 검이 청동기 시대보다는 좀 더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그 보관 상태를 보면 청동기 검은 멀쩡한데 철기 검은 많이 녹이 슬어 있어요. 얘가 더 최근에 만든 검에도 불구하고. 왜냐?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구리는 반응성이 더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충 이 반응성의 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금속의 반응성 순서인데 이 금속들은 산화만 하죠. 산화만 하고 뭐를 못한다? 환원 반응을 못해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 반응만 하지 환원 반응을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으면 이가 양이온으로 이렇게 변신하는데 마그네슘이 만약에 전자를 막 얻어가지고 음이온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죠. 그죠? 우리는 이제까지 지금 배웠는데 마그네슘이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되는 걸 본 적이 없어. 금속은 뭐를 못해? 그렇죠. 환원 반응을 못합니다. 환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환원할 수 있냐? 아이고, 환원 반응은 누가 하냐면 여기 써있는 비금속 또는 누가 환원 반응할 수 있냐면 금속 양이온들이 환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봐봐요. 마그네슘은 환원 반응을 못하지만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은 전자를 얻을 수 있어요. 몇 개? 이 전하량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2개까지 얻어서 이렇게 마그네슘으로 석출될 수가 있어요. 이온으로 녹아있는 마그네슘이 전자를 얻으면 이렇게 다시 금속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